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역시나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거리가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최근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물가 지표도 마지막 PPI 하나가 나왔는데 PPI도 실적 시즌도 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달리고 있는 뉴욕 증시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짜야 될지 이번 주 투자 전략 브리핑 뉴욕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현재 0.97% 상승으로 집계가 됐고요. 나스닥은 강보합권, S&P 500은 0.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배경 다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이죠. 지난주 가장 좀 관전 포인트가 됐었던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됐는데요. 아쉬운 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주말 사이에 뉴스 많이 접하셨겠지만 잠시 후에 특징주 시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도 약보합권에 머무른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급등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만큼 강하게 올랐던 건 아닌데요.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를 보고 있으면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이죠. 금리 인하도 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조금씩 잡히고 있고 경기도 연착륙하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치도 성장주 전반적으로도 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은행으로 좀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 하나씩 세 가지 준비를 또 했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한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보합이라서 지금 차트가 없는 거예요. 봉이 없죠. 막대가 없는데 전월이랑 같았다라는 의미고요. 근원 PPI도 0.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예상치가 0.1%였고요. 아래가 근원 PPI가 0.2% 상승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예상치를 다 하회했죠. 엊그제 그러니까 그 전날 CPI가 발표됐을 때는 예상보다 조금 높아지면서 이러면 우리가 그렸던 그 골디락스라는 그림에 어긋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연착륙해야 되는데 물가가 지금부터 벌써 올라? 그러면은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했었는데요. PPI가 사실 CPI보다 좀 선행이잖아요. 생산자들의 물가고 CPI는 소비자들의 물가니까. 그런데 그 선행 지표가 예상보다 아래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됐는데요. 요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심리지수도 70 이상을 예상했는데 68.9에 머물렀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9%까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검은색 실선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차트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죠. 큰 틀에서는 물가 하락의 추세가 변화가 없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PPI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골디락스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물가도 내려오고 있고 경기도 사실 68.9라는 소비심리지수가 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잖아요. 침체를 걱정할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덕분에 금리의 상승세도 잠시 멈췄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 넘어가면서 사실 경기가 좋다고 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원래 당연한 그런 일인 건데 4% 넘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금 부담감을 느꼈죠.
우려였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빠른데 이러면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랑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PPI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골디락스가 맞다면 여기서 좀 멈춰주면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히 또 내려가면 문제가 되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한 번씩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동시에 발표됐던, 동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시차가 좀 있으니까 중국의 물가지수도 금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둘 다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요일에 대한민국 장중에 또 발표가 된 지표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일부 여파가 좀 이미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봉이 없죠. 그렇다는 건 전월 대비했을 때 조금도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안 좋았습니다. 중국은 보통 우리가 생산하는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도 여전히 미흡했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열어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쏟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9월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금요일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도 무언가 변화는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인데 중국의 9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전년 대비 4.3% 늘었다는 건 꽤 많이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브시디 부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조금을 좀 많이 줬습니다. 보조금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미봉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장 지금의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 걸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재고라고 하죠. 재고가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조금씩 이제 주춧돌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초반에 경기 부양책 쏟아낼 때 너무 급등락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안정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 증시가 급락하기는 했지만 또 의외로 알리바바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요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가 너무 과도했죠. 너무 급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는 구간에서 알리바바도 또 금요일에 올랐거든요. 중국의 소비 진작책 하면 결국 알리바바의 주가가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업체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를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좀 시장의 기대감도 꺾이지 않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흥미로운 자료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서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UBS에서 이제 어느덧 내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도 지금 벌써 14일이니까 뭐 반달이 갔어요. 월에 반이 갔고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이면 뭐 연말 준비하고 연초 준비하겠죠. UBS에서 내년과 내후년의 글로벌 시장의 5가지 시나리오를 꼽았는데요. 지금 당장 연말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레드 스윕이 꼽히고 있습니다. 레드 스윕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레드, 공화당의 시그니처 컬러죠. 레드고 민주당이 블루 컬러잖아요. 근데 레드가 다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하원까지 다 가져갔을 때의 경우에 TCJA라고 해서 이게 Tax Cuts and Jobs A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고 뭔가 일자리를 좀 더 촉진하는 그런 정책, 이게 바로 공화당의 정책이거든요. 소득세율을 낮추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라서 이게 2017년에 시행이 됐고요. 2025년 내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레드 스윕이 나올 경우에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할 경우에 영구적 시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세수가 줄어들면서 기대했던 세수만큼 차지 않으면서 아마도 적자가 좀 확대될 수 있다. 심지어 법인세까지 인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 관세를 부과해서 그거를 좀 메꾸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관세의 비중과 법인세, 소득세의 비중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자가 한 4조 달러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블루가 가져가는 게 나을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소득자에게 핀셋 증세를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증세를 해서 늘리는 것보다 고소득자 핀셋 증세가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세수가 적겠죠. 물론 여기서는 적자가 뭐 한 2조 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둘 다 수입하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건 장악하는 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UBS에서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우리가 대충 아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뭐 없지 않죠. 계속해서 지금 제조업 PMI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걸 좀 상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레드 수입이 일어나면 거의 이건 100% 일어나는 일이고요. 블루 수입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민주당도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혹시라도 모를 지금 금리 인하가 좀 성급했나? 라는 얘기들을 또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 70%, 그러니까 68%가 이제 완화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물가를 확실히 잡았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점이 9월 CPI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스트 마일 정말로 우리가 목표한 바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한 건 아닐지 내년까지 계속 이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즈맨 먼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 좀 많아 보이죠? 테슬라가 급락했고 뭐 브로드컴, 어도비 이런 종목들 아니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배경을 금리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체크포인트에서 금리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약간 시장에 조금씩 불안감이 노출이 되면서 조금 더 확실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I나 반도체 쪽으로 좀 최근에 쏠림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강세를 이끌어 왔었는데 엔비디아가 쉬고 테슬라가 급락하니까 이게 또 확장이 되네요. 그래도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때는 좀 쏠림이 나오고 하락할 때는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개념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징주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라고 하죠. 이게 공개가 됐는데 뭐 다 나올 거 나왔습니다. 로보택시도 나왔고 로보밴도 나왔고요. 휴머노이드도 나와서 뭐 커피도 만들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슬리스, 이빨 빠진 택시였다라는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FSD가 언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출시가 되고 이 로보택시도 언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다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신랄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했고 대신에 우버와 리프트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급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실망감과 기대치가 어디에 지점에 찍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게 또 고민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서히 좀 저가 매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당장 로보택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로보밴도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시간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시기 동안 또 차곡차곡 좀 쌓아놨다가 나중에 또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때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아지지 않더라도 내년의 실적 좋아질 수 있고 내년에 좋아지면 로보택시 공개도 양산도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의 테슬라가 갖고 있는 지위를 놓지 않는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조금씩 찾아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금융주 강했습니다. JP모건에서 한 얘기고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다 잡았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금융주 입장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대마진의 어떤 차이가 좀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하 적절했고 물가도 안정됐고 경제 성장도 잡아서 은행주 입장에서 굉장히 영업하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걱정할 수준의 금리 인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3분기 실적 시즌 사실 금융주 분위기 별로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정말 강하게 열어젖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데 조금 걸리는 건 또 팔았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은행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면서 10% 아래쪽으로 지분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팔았다고 공개도 안 해도 된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뭘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일각에서는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일본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쪽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일지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볼까요? 이번 주에 또 이 종목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좀 주춤했는데도 올라오면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 신청서를 거의 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난주에 3분기 매출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TSMC, AI가 지속되는 한 파운드리에 갖고 있는 TSMC의 지배력과 주가 상승세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 뉴욕 증시 진짜 걱정할 게 없어 보여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잘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뭐 기술주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긴 했는데 네. 나머지 쪽이 또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실적 시즌이 오니까 이제 좀 기술주들이나 M7이 쉬어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나왔습니다. 뭐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을 했었고 네. 뭐 CPI나 이제 PPI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항목적인 부분에서는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약간의 변동수는 있긴 했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정도는 좀 아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쉘터나 에너지 부분에서의 사실 이런 지표의 중요도가 워낙 높고 그쪽에 고착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워낙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랜스포테이션 쪽이나 뭐 차나 뭐 트럭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파업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확 줄어들게 된다면 네. 사실상 주거까지 좀 내려온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화면에서도 잘 보여주셨지만 버크셔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파니까 그런 걸 파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고민을 했었죠. 이거 도대체 왜 파는 거지? 그러게요. 실적이 안 좋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밤에 발표돼 있었던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 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개 정도 기업은 나름대로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이게 약간 포트폴리오의 변화인가 보다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왔던 이런 지표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틀랜타 GDP 나온 쪽도 그렇고 뭐 실제로 GDP도 잘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특정한 그런 구간에서의 지표들만 잘 나오면 연말에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소비 시즌이고 네. 요때는 실적이 잘 안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 후폭풍은 우리가 1분기에 맞이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4분기에서 1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에 지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승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해놓는다면 네. 그때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참 변수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할 때도 빅컷을 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선택지가 3개가 아니라 2개다. 2개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줄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에서의 우려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제 부담됐었던 게 캐리 트레이드인데 캐리 트레이드도 지금 저기 멀리 쉬운 그러네요.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을 지금 뭔가 이렇게 끌어내릴 만한 요인 그리고 블랙스완급으로 뭔가 터져 주려면 중동발 전쟁이 진짜 세계 전쟁으로 퍼지는 약간 그 정도 급이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떨어질 만한 요인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만큼 큰 악재가 등장해야만 지금 시장을 좀 분위기를 흐트러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뭐 30만 건, 30만 건 이렇게 네. 나온다거나 그 정도로 뭔가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만 안 나오게 한다면 저는 뭐 무난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지표 좋았고요. 실적 좋았고요. 그러면 투자 심리 좋아지고요. 그게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주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은행주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사실 분위기 좀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적 나오고 주가 올라간 거 보니까 정말 강했더라고요. 뭐 사실 최근에도 주가의 추이가 그렇게 막 엄청 안 좋지는 않았어요. 올라갔다 좀 조정났다 다시 올라가 약간 요런 그렇긴 느낌. 했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긴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가 4%대로 제일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예. 어쨌든 컨센 대비했을 때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저는 주당 순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거에 좀 의미를 뒀거든요. 3.9가 이제 컨센이었는데 발표치가 4.37이니까 그러네요. 꽤 많이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오 생각보다 많이 선방했구나. 뭐 웰스파고도 마찬가지. 웰스파고도 5% 정도 올랐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컨센 대비했을 때 매출은 비슷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수익성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순이익 자체가 조금 더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작아 보여서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정도 차이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네, 엄청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 대비했을 때 금융주가 참 좋았다. 보통 금융주들이 좋을 때 보면은 경기가 사실 무너지거나 이러면 금융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자체도 그 생각보다 경기가 좀 괜찮네, 오. 탄탄하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다. 그리고 이게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향을 꽤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가 3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정말 강하게 잘 스타트를 끊어줬는데 아쉽게도 이제 테슬라가 좀 문제가 좀 됐죠. 네. 이제 공개하고 나서부터 이미 프리장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었긴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더 빠졌더라고요. 네, 좀 많이 빠졌죠. 네. 사실 프리장에서는 3%대 정도여서 웬일이지 테슬라가 왜 이렇게 안 빠지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버텨주나 했는데 역시나 그렇군요. 이슈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좀 테슬라여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정확한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머스크가 약간 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별로 얘기한 게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그 젠슨 왕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 발표할 때 인터뷰가 있으면 거기서 막 빵빵 터트려 주길 바라는데 그쵸. 그게 없었을 때도 엔비디아도 막 쭉쭉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제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랜드 가지 나왔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말 저는 좀 구체적으로 잘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로봇 옵티머스 저는 나중에 사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2, 3만 달러니까 뭐 사실 이제 펫으로 하나 두면은 나름대로 유튜브로 더 수익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할 그렇겠네요. 정도로 네. 사실 좀 괜찮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사실 시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이 구체화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확실히 자율주행 쪽 뭐 물론
이제 현대차랑 웨이모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참 그 FSD 쪽에서는 테슬라가 진짜 저는 남다르죠. 개인적으로는 남다르다라는 네. 생각을 또 확연하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참 일론 머스크가 참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네네. 그 정도로 좋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이제 데이터까지 나와주길 바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차익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또 간밤에 또 우주선 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런 또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이거에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막 많이 빠질까? 왜냐면 출하량들도 계속적으로 1분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량도 그다음에 이렇게 좀 어쨌든 모멘텀이 약간은 좀 지연이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보는 뷰가 틀리진 않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떨어지면 좀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8% 가까이 좀 빠지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확실히 높았던 걸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요즘에는 굳이 뭐 어떤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뭐 실적이 발표됐을 때 그 숫자나 그 프로그램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항상 좀 발목을 잡는 것 같네요. 테슬라도 엔비디아와 비슷한 해석을 좀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지표 공개가 됐기 때문에 CPI, PPI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CPI 때 조금 안 좋았다고 했다가 PPI 되면서 또 이게 안도감이 좀 생기는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뭐 추가적으로 큰 변수가 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세부 항목들을 봤을 때 CPI랑 동일한 품목들에서의 변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사실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다음번에는 충분히 변동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기존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을 잡던 요소가 엄청 확대가 된 것이 아니라 예. 그쪽은 오히려 줄고 뭐 갑자기 음식 쪽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 운송 쪽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세계 곡물 경기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그거 봤을 때도 나머지 곡물에 대한 흐름들이 막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음식에 대한 이런 외식비, 뭐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 거는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저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연속적으로 갈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음번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막 그렇게 해서 역전해서 막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또 시장에서 뭐 이미 뭐 TLT나 TMF 혹은 이제 미국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막 엄청 세게 한다라는데 베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점진적으로 IRA 법안을 통해서 이제 공장들도 계속 될 거고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에서 보시면 단기에서 일단 고용률이 많이 늘어났고 임금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돈을 그쵸. 많이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착화가 되고 거기서 변동이 없는 게 소비는 늘어나고 물가는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오히려 경제 성장에는 저는 훨씬 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처럼 초저금리로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애초에 시장이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으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은 쪽보다는 지금은 좋은 쪽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뉴스들도 있었죠. 이제 NDR 이슈는 사실 엔비디아 NDR 이슈는 이 주말에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보면은 지금 이런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적인 수요적인 확대, 뭐 TSMC 월간 이 실적 보셔도 굉장히 네.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기술주들도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금융주도 좋고 그다음 바이오 쪽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부터 해서 모멘텀들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전에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본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고 소비 시즌이니까 잘 안 나올 리가 없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너질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 자체가 지금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CPI, PPI에서도 뜯어 보면 좀 나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건 중국이 그렇게 부양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당장 그 물가의 어떤 그 기대했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표 자체가 사실 부양책 첫 번째 했을 때도 소매 판매나 이런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뭐 CPI, PPI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장의 기대를 채우기가 좀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그 재정 정책 같은 거 발표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완전 높아졌었다가 예. 실질적으로는 이후의 걸 좀 당겨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차익이 엄청나게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부양책으로 좀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많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소비를 코로나 때보다 더 안 했다라는 뉴스들이 이미 많이 기사화가 돼 있었고 그 얘기인즉슨 지표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그 다음번에 나오는 정책은 정말 기존보단 더 세게 더 크게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게 뭐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표 자체는 애초에 한 번에 개선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영향이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GDP 또 발표가 있으니까 실물 지표 다 나오죠. 네,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좀 부정적이다 그러면 다음번 이런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게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게 멕시코가 뭐 관세 1000% 매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예. 그게 이제 중국 때문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경기가 내수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여전히 저가 밀어내기를 계속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나머지 관세라든지 보호무역주의에 계속 트리거가 되면은 이거 역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기대감을 너무 높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차익을 빨리 하시고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부양책이 나올 때 뭐 엄청나게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강하게 많이 나왔던 게 이제부터는 그 기대치를 또 넘겨야 되니까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중국 증시 혹은 중국 관련 기업들, 뭐 ADR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국, 중국 다른 나라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코스피의 어떤 상대적 부진, 소외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또 주말 사이에 뭐 북한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휴전선 근처에서 뭐 포를 이쪽으로 돌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혹시 오늘도 조금 부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간 선물 자체는 플러스 0.58%였고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긍정적이었다 보니까 뭐 장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부각이 되는 것이지 외국계 동향 보시면은 사실 주력적으로 들어왔었던 나라들 외에도 다 팔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랑 이제 우리나라 증시 전체 매도량도 보시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나라 그냥 진짜 바스켓으로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엑시트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에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좀 집중해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돌아서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밸류업이라든지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작년처럼 뭔가 기대감이 확 살아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박스권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증시에다가 미국 지수 정도를 같이 좀 믹스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리스크 해지도 되고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원도 좀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우리나라에만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국내 방송이니까 국내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좀 믹스를 해서 하시는 게 뭐 요즘엔 어차피 똑같거든요. 거의 뭐 우리나라 하시는 거랑 환전만 해야 되는 그것만 있지 그쵸.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 5시 이후부터는 또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막혀 있긴 한데 원래는 대의장도 다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는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뭐 매수는 당연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아까 얘기하다가 좀 말았는데 이제 엔비디아, NDR이라든지 네. 뭐 TSMC에 대한 부분들, AMD 뭐 최근에 보시면 목표 주가가 다 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먼저 가긴 하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NDL에서도 세 번째 HBM 공급사는 삼성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는 또 이런 그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골드만삭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가 HBM이 전혀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신제품 쪽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분명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뭐 사실 국내 증시에 참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죠. 그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곧 빛나기를 날아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조금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 확인해 볼까요? 브리핑 서울 최인혜커와 함께합니다. 네, 월요일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또 재밌지는 못했습니다. 여타 다른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원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죠.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하나둘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요. 이에 발맞춰서 또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낼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금요일 코스피는 소폭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596포인트, 코스닥은 0.6% 가까이 내려서 770선 턱걸이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 끈적한 물가 그리고 차가운 고용 속에서 환율은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350원 선에서 등락이 지속되고 있고 이날 외국인은 팔았고요. 기관은 샀습니다. 다시금 외국인이 하루 만에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등을 돌렸고요. 특징적인 종목과 섹터들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영풍정밀, 고려아연 11위 이사회였습니다. 이날 공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 89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고려아연 금요일에 소폭의 상승 보였고요. 영풍정밀은 6%의 또 한 번의 급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휴젤이 호재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노이즈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간 이 메디톡스와의 소송전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미국 ITC가 휴젤이 메디톡스에 균주 절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휴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 한 해 진짜 조용하게 꾸준하게 잘 갔었던 휴젤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6% 가까이 오른 채 마감했고요. 출판 관련주들 정말 좋았죠.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다. 그 쾌거 했다는 소식 속에 일제히 강한 시세를 뽐내줬습니다. 예스24가 상한가, 예림당이 상한가, 삼성출판사, 밀리의 서재 등등등 출판 관련주, 인쇄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게 시세를 뽐내줬고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0.6% 상승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팔자는 지속되죠. 이날까지 외국인들 23거래일 연속의 매도 랠리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 소폭 쉬어간 가운데 HPSP나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강하게 좀 힘이 실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이날 좀 미리 세론으로 작용이 된 듯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해서 금요일에 이제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죠. 생각보다 별로였다라는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이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무려 금요일에 8.8% 급락으로 테슬라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진짜 제대로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추가적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으로 움직이죠. 퓨런티어가 8% 급락이 나왔고요. 라닉스, 라이콤 2%, 6%. 그 와중에 캠시스 정도가 한 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가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요.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는 바이오 봐야 될 것인가? 리가켄 바이오가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잘 가죠. 10월 10일자로 일본 오노약품에 ADC 기술 이전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대 9,400억 규모로 이 기술 이전이 이어졌다는 뉴스가 나와졌고요. 이제 선급금이나 단계별로 마일스톤 한 7억 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올 한 해에만 90% 가까이 하반기에만 무려 74%의 급등 보이면서 지난 이 뉴스가 나왔던 10월 10일자로 12만 3,600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유진과 다올, DS에서는 16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1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임상 결과가 확인이 되고 기술 이전이 이어진다면 기업 가치 더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HLB는 이날 다른 행보를 보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장 전부터 시간 외에서 하한가 갔었습니다. HLB가요. FDA 신약 승인 관련해서 그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올 한 해 특히 상반기에 정말 그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무섭게 올라갔었다가 지난 5월에 신약 승인 과정 한 차례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9월 20일자로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지난 10월 10일에 결국에 리보세라닙 미국 FDA 클래스 2로 분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장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제 연내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연내가 아니라 내년 1분기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악재겠죠. HLB 그룹주 동반적으로 급락을 보였고요. HLB 11%, HLB 생명과학 9%, 바이오스텝까지 2%의 하락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들고 계신 분들, 물리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대응법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38개월 만에 드디어 피벗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가 된 건데요. 지난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10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동결을 이어가다가 이번에 마침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 겁니다. 이제 긴축이 아니라 돈줄을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는 그림 그려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오는 11월, 12월이 아니라 내년 1월, 2월에 다시 한번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힘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체력이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국장인데요.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에서 이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바이오를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 안에서 어쨌든 반도체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네. 행보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그리고 2차 전지도 테슬라 때문에 또 한 번에 꺾이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고 결국 바이오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쪽이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네.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은 바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로보택시에 대한 뭐 실망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의 LG 에너지 솔루션 발 그러니까 벤츠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테슬라 쪽 원통형 배터리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안 좋다 하면서도 그런 호재성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바이오도 좋고 저는 2차 전지 좋고 지금 반도체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아니다.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그 안에서 금요일에 리가켄 바이오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네. 일본 오노약품 기술 이전 소식을 또 한 번 물고 왔는데 이 주가가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이미 이 기대감 ADC 관련해서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까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추가 충분히 상승.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 있고요. 과거에 알테오젠 갈 때도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굉장히 우호적으로 네. 말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알테오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지금 보면은 이러한 ADC, 그러니까 이중항체 기술이라던가 지금 유한양행, 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 뭐 항암신약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고 네. 그를 통해서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 대한 부분들 가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리가켄바이오가 이런 ADC 기술에 대한 수출과 더불어서 뭔가 기술 이전하는 것들 흐름이 앞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우호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뒤에 뭐 차트 열고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 리가켄 바이오 자상 최고가도 넘어갔는데 그럼 어디까지 좀 바라보세요? 이게 사실 그때 알테오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점에서 얼마나 더 갈지는 사실 네.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만 네. 15% 올랐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간다. 이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지금 네. 현재 흐름 자체가 네. 유한양행도 그랬거든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지금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예. 지금 뭐 알테오젠은 어느새 40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에 중요한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따라가기에는 살짝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보유자들의 그렇기 때문에. 영역에서 그럼 네. 좀 바라보자. 근데 만약에 내가 신규로 접근하겠다 하시면은 조금 조정 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네. 오히려 지금 좀 덜 올라온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매수하기엔 조금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진짜 무섭게 올랐네요. 6개월 동안에만 뭐 94%, 한 달 동안에만 20% 넘게, 일주일 동안에 15% 올랐는데 지금 자리 더 갈 수 있지만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풀어주셨고 HLB 어떻게 볼까요? 갑자기 또 한 번의 악재가 클래스 2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또 한 번의 지연이 됐잖아요.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땐 HLB랑 다른 지금 바이오 쪽이랑 결이 달라요.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HLB는 사실 돈을 버는 사업 구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리보세라니 그러니까 항암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근데 사실 이번에 유한양행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유한양행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 뭔가 그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바이오의 스타트가 HLB였잖아요. 올해.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뭐랄까요? 이게 뭔가 된다 하면서 자꾸 기간이 늘어나는 점들이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아, HLB 지금 리보세나립 기대감 말고 뭐가 있냐? 과연 돈을 벌 수 있냐?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요. 한미약품이라던가 유한양행이랑 결이 달라요. 근데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은 이미 지금 돈을 벌면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 거고 네. 근데 HLB는 사실상 지금 막 그렇게 막 돈을 벌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열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니까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고 유한양행이라던가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항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HLB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실패하면은 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유한양행을 뭐 예를 들면은 한미약품은 실패를 하더라도 이미 지금 뭐 항암제 쪽 말고 다른 쪽으로는 FDA 승인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고 비만 치료 기대감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이 조금 더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HLB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뭐 속된 말로 모아리면 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고 있다면은 비중 줄여라, 손절해라. 저라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지 그래요. 않을까. 왜냐하면 HLB 워낙 저번에 하한가 사건도 있었고요. 네. 올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요게 지금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 시간 대비해서 뭔가 기회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에만 진짜 상한가, 하한가를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HLB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이제 본부장님 위고비 내일이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D-1 이런 날 세론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게 세론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의 시세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고비가 원래 삭센다보다 지금 가격은 비싼데 오히려 수요가 지금 더 늘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비만 치료제가 주사 제형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잘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위고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세론이 나오려면 위고비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펩트론 이런 네, 종목이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다시 되게 많이 급등했죠. 올랐죠. 그리고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어, 위고비 유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눌림을 잡아보자. 만약에 눌림이 안 나온다. 가버리면 못 잡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바이오 탑픽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나 좀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적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눌림 이후에 덜 오른, 네. 거의 안 오른 삼천단 제약을 좀 말씀을 3천당 제약.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 비만 치료제 딱 떴을 때 이 종목 엄청 강했지 않나요? 제 기억으로 그래요. 이제 삼천당 제약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모멘텀으로 좀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순환매가 저는 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그 에스페스 플랫폼, 그러니까 주사제를 이제 제형을 경구제로 바꾸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GLP-1에서 네. 이제 이거를 경구용 쪽으로 뭔가 전환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저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한번 크게 네.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먹는 게 사실 제일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도 가만히 보시면요, 백신 주사에서 나중에 경구용이 경구용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보면은 그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코로나 주사 백신과 관련된 백신 관련 종목 등도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머크사에서 나온 경구용 치료제 나오면서 경구용 치료제가 완전히 진짜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사실 그동안 7월 달까지 진짜 잘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고점 대비 거의 뭐 반까지는 아니지만 4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눌림 이후에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들 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 반등할 수 있는 가격적인 저는 부담감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3만 원까지 갔었는데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 제시를 17만 원?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그래서 짧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탑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보택시 이야기 해볼 건데 보셨어요? 영상이요? 네. 그 로봇도 보셨나요? 아, 예, 저는 춤추는 로봇들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는 되게 귀엽던데 사실 네. 반응이 되게 싸늘했다고 뭐 들었습니다. 그 영상 발표되고 테슬라 네. 주가 그때 급락 나왔다고. 맞아요. 그게 관련주들이 확 올랐다가 라이콘 그렇죠. 같은 종목이 진짜 한 20%까지 급등했다가 갑자기 다 쫙 뺐거든요.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이게 요즘에 시장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기대했던 만큼 못하니까 확 빼버리는 이런. 기대감이 네. 너무 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랑 2차 전지랑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는데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로보택시가 아니라 이제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4680이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최근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만약에 벤츠도 그렇고 이번에 전기차 화재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원통형 배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중소형 모델 자동차들이 이제 대부분 다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뭐 기대감은 굉장히 있다라고 봤을 때 로보택시에 대한 악재는 자율주행 관련주들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네. 2차 전지 쪽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급제동은 아니다. 2차 전지 원체 이제 악재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 네. 올라가는 자리라고 좀 봐주시는 것 같고 자율주행은 그럼 오늘 장에서 비중 줄이기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력 더 남아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금요일 날 시간에 거래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랐어요. 화신 SL 네. 이런 종목.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슬라 주가 빠지니까 현대차가 또 요즘에 웨이모랑 뭔가 해가지고 자율주행 한다고 하니까 자율주행이요? 반사이익으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시간에 거래해서. 그래서 오늘 차라리 자동차 부품 쪽이 낫지 않을까. 자율주행 좀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네.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이제 2차 전지 쪽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 로보택시 2차 전지 안에서의 탑픽을 받아본다면 로보택시에서 주실 건가요? 네, 저는 그래도
자율주행 쪽에서 드리고 네. 싶다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안 빠졌어요. 스마트 그러니까 레이더 시스템. 신기한 게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빠졌는데 이 종목은 주가가 금요일로 안 빠지고 잘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을 보면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자율주행 레이더 관련 모듈인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랑 국제과제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미국 스쿨버스 안전 솔루션을 이제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보택시 관련주들이 빠졌지만 이 기업은 잘 버텨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힘이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지지 이어진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그러면 지금 자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000원대. 주가 보시면요, 굉장히 올라와서 주가 안 빠지고 횡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힘을 응축했다가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4,000원까지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0,000원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 아니라 기간 조정 네. 나와서 한 차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14,000원 목표가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들어볼게요. 오늘 사실 뭐 바이오랑 2차 전지 쪽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율주행주들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는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그 한강 관련 네. 소설가 한강 씨와 관련된 종목군들 추가 시세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짧게 들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열렸는데 이번 주 좀 기대해보고 시장을 가져가도 될지 어떤 종목 오늘은 픽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제약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ABL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ABL 이 바이오, ABL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회사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저번 주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상승 흐름 나왔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높은 제약 바이오주들 이번 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BL 바이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는 것처럼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접근 전략이나 좀 보시는 관점이 좀 구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월봉이나 주봉을 체크를 해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보다는 큰 상승, 이 바닥권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가격대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약주들을 봤을 때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제약주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특수치료제 관련된 임상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계속적인 투자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 다양하게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호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생법에 대한 이거에 대한 미국 진출 부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실적 공시를 시작으로 해서 잇따라 실적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난해 실적이 어느 정도 부진했지만 이번 시기에 실적이 잘 나올 회사들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말씀을 드렸죠. 추진으로 인한 반사 효과 이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호재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좋은 거는 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안에서 ABL 바이오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한번 또 가져가는 전략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가격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호재 외에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특수 치료제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말씀드리겠고 ABR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 그리고 이중 항체 조합 부분 그리고 T셀, 대장암, 난소암 등의 항암제에 대한 강점도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매수 단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4만 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가 4만 원, 목표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4만 7천 원, 손절가 3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는 살짝 좀 조정받았을 때 4만 원 부근에서 고려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만 7천 원, 손절가 3만 6천 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기적으로 또 보고 계신 그런 종목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카카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조금 투자자분들에게 좀 꺼려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금융주가 실적을 포문을 정말 잘 열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좀 크게 높여줬습니다. 금융주들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팽배했었는데 그 전망들을 다 이제 뒤로 돌려버리는 그런 계기였죠. 그런데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죠. 정말 오랜만에 대한민국에서도 피봇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언제 인하될 것이냐, 얼마나 인하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불확실성들을 좀 날렸다라는 측면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K뱅크가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장단점이 굉장히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K뱅크가 IPO를 좀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뱅크라는 점에서 리레이팅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트레이딩용으로 한번 카카오뱅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에게 또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이 필요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호조를 보였고 PPI가 완화되는 모습이 있었어. 이럴 때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만 추천해줘. 이게 좀 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AI가 매주 조금씩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완화됐고 금융주들의 호실적이 줄을 이뤘어. 이럴 때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만 추천해줘. 죄송합니다.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음으로 뜨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PPI 완화와 금융주의 호실적으로 상승했어. 이럴 때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만 추천해줘. 금요일 뉴욕 증시가 PPI 완화와 금융주 호재로 상승했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금융주에 주목해 볼 만해요. 특히 KB금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 분위기와 국내 경제 상황을 반영할 때 금융주는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KB금융이 나왔네요. 세 번의 도전 끝에 소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KB금융 최근에 주가 잘 많이 안 찾아보시겠지만 의외로 금융주 중에서도 또 강하고요. 금융주 자체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 많이 좀 소외받고 침체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KB금융 오늘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S&P ABL바이오, 카카오뱅크, KB금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는데요. 시장은 늘 걱정입니다. 네, 시장 너무 걱정이죠. 사실 국내 증시만 어쩜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힘이 없나. 네. 이런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데 자, 지난 금요일 시장부터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힘이 없었다. 이러한 네.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3년 2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어요. 근데 제한적으로나마 이제 투자 심리의 개선은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따 어제 이제 10시 전후를 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발표된 이후에 그래도 시장은 조금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추이를 좀 보여줬어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조금 더 이제 반응했던 수급 주체는 기관입니다. 외국인 쪽은 이제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세를 지속을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는 좀 이제 매수 규모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 이제 점심 시간까지는 좀 이런 분위기로 반영이 됐나 했습니다만 최근 우리 시장의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유독 오후장 들어서 좀 시황이 좀 급변하는 일들이 좀 잦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일도 이제 조금 용도사미로 좀 이제 그 힘이 빠져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섹터로 보자면은 10월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바이오 쪽이 계속적으로 좀 약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혼조세, 삼성전자가 모처럼 오르고 하이닉스가 좀 조정받는 하루였고요. 네. 2차 전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와의 수급 대칭 구도 이런 함수 관계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섹터 쪽에서 이제 그쪽에 조금 반응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를테면 금융이나 통신 자동차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로 대변되는 로봇주 같은 거 물론 이제 지난 거래일에는 노벨상 테마가 또 이제 일제히 또 네. 들썩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수급이 참 아쉬운 거죠. 일단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2,700억 정도를 샀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직후에 좀 기관 쪽이 조금 더 민감도가 높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환율이다. 환율이 여전히 1,350원 전후에서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지난 거래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전격 단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위로 더 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서 더 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조금 계속적으로 좀 소외돼 있고 푸대접 받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좀 환율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의 부담, 그러니까 달러 환율의 강세로 인해서 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크로적인 이슈부터 어느 정도 좀 잠재워졌을 때 시장 자체 어느 쪽이 상승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빠를 것 같고 네. 근데 반도체를 보자 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나서부터 네. 사실상 반도체 자체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주목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반도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좋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놓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 이제 어떤 동향들을 보니까 이제는 좀 바톤 터치를 우리가 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전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뭐 6만 원을 회복했다가 다시 뭐 59,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단이 깨지거나 그러지 않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시각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추석 연휴 직후에 SK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로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0% 막 급락하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SK하이닉스가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0월 달 현재만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하락권에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상승권에 있는 모습인데, 근데 전일에는 모처럼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보면 삼성전자는 일단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 특히나 이제 지난 거래일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관 쪽이 조금 더 민감도가 높게 반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기관들이 삼성전자의 매수를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SK하이닉스는 전일 보합권 등락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어쨌건 10월 들어서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종가의 동시효과에 외국인이 뭐 매수로 전환하면서 일종의 리밸런싱도 일어났지만 일단 만기일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는 것인데, 이랬을 때 패시브 수급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가격 메리트를 이제 느끼는 구간이 아닌가.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동일하시네요. 지난번에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 중장기로는 삼성전자. 네. 사실 딱 10월 들어오고 나서 네.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확실히 네. 우세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좀 약간 바뀌어요? 여기서도 이제 약간 좀 크로스가 일어날 좀 가능성,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2차 전지와 바이오의 수급 대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이제 가격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집중해서 보시자고요. 자, 이건 이제 SK 하이닉스의 매물대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물론 약진을 했습니다만 최근 이 가격대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를 계속 이제 뚫어주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매물대를 좀 치워놓고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10월 달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제법 음봉이 많은 상승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두터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매물대가 이 구간에 없었더라면 조금 더 위쪽을 바라보고 20만 원 위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 두터운 매물대 상단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자, 제가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고 바이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스위칭을 말씀드린 논리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 전지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매물벽을 말씀을 드렸었고 바이오가 조정을 받았지만 또 하단에 두터운 매물대의 지지를 받는다 말씀드렸죠. 그 논리를 SK하이닉스에 보게 되면 지금 매물대 저항을 받는 상황인데, 이제 삼성전자로 가볼게요. 삼성전자는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구간이 바로 두터운 매물대 하단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고 온갖 안 좋은 소리, 노이즈 막 나와도 더 이상 하단을 안 깨는 이유는 이 두터운 매물대에서 지금 일단 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돼 가지고 다시금 이제 외국인의 패시브 수급이 이제 유입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봤을 때, 그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원체 노이즈가 크다 보니까 패시브 수급마저도 인덱스를 추종할 때 SK 하이닉스를 먼저 사는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됐다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패시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아마 이제는 삼성전자를 다시금 가격적인 관점에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달만 놓고 보면 이제 한 절반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6.5%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3.6%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수급이 어떻게 이제 다시금 스위칭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인 시그널은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조금 선전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적으로 매우 순한 맛이고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일단 하이닉스보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선호주로 바꾸는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스위칭이 되어가는 구간에 서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서는 순한 맛으로 평가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 강하게 살아날까 했지만 지수 자체에 강한 힘은 없었고요. 뜯어본다면 밸류업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힘이 실리더라고요.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KB금융은 다시금 이제 좀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뭐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도 됐겠다. 뭐 이제 3분기 뭐 이제 실적 전망도 괜찮겠다. 또 주주환원 계속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다시금 이제 좀 저점을 다시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지난 거래일에는 금리 인하를 또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반응하는 모습이었고 아래에 있는 이제 지주회사 이제 LG 같은 경우도 전일에 이제 상승 시도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업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에 또 다시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 일단 반응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자 수익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대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역시 이제 배당 매력이 연말에 가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전제로 둔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대감이 지난 거래일에 일단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업 안에서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밸류업 얘기했을 때 뭐 네. 금융주도 뭐 여타 다른 섹터 이야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만 통신주에 대해서 네. 매력적으로 봐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여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을 때 말이 많았던 게 있어야 될 게 없고 왜 그렇죠. 얘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 근데 통신주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 한번 볼게요. 자, 밸류업 기대감으로 쭉 올라가다가 밸류업 네. 지수가 발표되고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왜 얘가 들어가 있고 왜 얘가 빠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인덱스가 공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 수급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NC소프트나 뭐 엔터주나 그런 거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의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통신주는 밸류업에서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수급들이 다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얘를 추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럼 밸류업의 매력이 없는 것이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요 통신주의 배당 매력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동안에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통신주 빅트의 3분기 이익 전망치 한번 보시자고요. 요걸 보시게 되면 통신주는 지금 너무 좀 좋은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통신주의 3분기 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 일단 전년비 대비해서는 개선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선 살짝 감익인데 올해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연간 실적이 개선됐다고 했을 때는 배당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통신주의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SK텔레콤이 7.1%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고 KT가 5.7%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이만큼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이보다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질 개연성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밸류업 지수에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정을 받은 부분들은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나 그리고 밸류업 물론 이제 지수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뭐 밸류업군에서는 여전히 통신주가
제일 좀 가격적으로 순한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선호주는 여전히 SK텔레콤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자체가 또 안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고 원체 주가 자체가 많이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최선호주로 통신주 순한 맛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 한강 작가님의 네. 책 뭐 한 권이라도 보셨나요? 예, 집에 몇 권 있어요. 오, 있으세요? 네, 네, 네. 저도 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네.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네. 못 사겠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그 당근에 내놓으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진 않고 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노벨상 그 수상의 낭보가 시장에 굉장히 후끈 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 거래일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침에 이제 혹시 이걸로 이제 좀 수익의 기회를 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마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마음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차 했는데 아마 놓치셨던 분 많이 계실 건데 자, 뭐 대표적인 출판 관련주, 서적 관련주, 예스24 그냥 점상 같죠. 뭐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네. 예, 점상을 갖고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종목은 밀리의 서재인데 장중에 25% 급등을 했었고 아래는 이제 삼성출판사인데요. 삼성출판사도 장중에 25% 급등하는 모습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뭐 시가의 뭐 20% 가까이 그 이상 네. 뭐 떠서 출발하니까 저도 사실 아침에 따라가 볼까 하다가 그냥 포기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련주들이 지난 주말에도 이 노벨 문학상 관련해서 이슈들이 되게 확대 재생산되고 뭐 인쇄소가 이제 뭐 주말도 그렇죠. 반납하고 뭐 밤새도록 뭐 이제 지금 뭐 네. 채를 찍고 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좀 그런 후속 좀 시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벌써 이제 갭으로 뭐 점상을 가고 뭐 20% 이렇게 급등하면 그 자체로 벌써 매운맛이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충동적인 투기적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뭐 굉장히 좀 뭐 참 측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좀 섹터가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니면 이 소식에 좀 발빠르게 잡으셨다면 사실 잡기도 쉽지 않았을 것 예상이 같은데.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보유자들의 영역이었을 텐데 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기세는 더 뭐 단기적인 시세는 더 나오겠죠. 네, 그러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주말에 그런 관련 뉴스 보면서 우리 시장에 그 차라리 인쇄 관련주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있나 찾아봤더니 그 인쇄 회로 기판주는 많은데 FPCB 뭐 이런 쪽이요. 왜냐하면 그 충무로 쪽에 그 이제 인쇄소들이 많이 있는데 네. 대체로 사실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좀 상장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특수를 누리면서 뭐 재미를 보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상장돼 있는 쪽 종목 위주로 이제 관련주가 반응을 한 건데 다만 이제 이 종목들도 참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예스24가 점상을 가니까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19% 상승을 한 다음에 자 장대 양봉을 생성하면서 이런 거 이제 상한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25% 급등 출발한 다음에 오히려 음봉을 맞아요. 그런데 또 이제 따져보니까 밀리의 서재에는 현재 지금 한강 작가의 작품이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공격적인 수급 때문에 일단 출판 관련주들이 일단 막 몰려들면서 시세가 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정말 군을 이루어서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여기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희비가 교차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벨 문학상 관련한 테마 쪽은 이건 사실 저 역시도 사실 제가 지난 거래일에 장초반에 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저도 접근을 포기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접근하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너무나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굳이 뭐 하시겠다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소액 비중을 하시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좀 생각 속에 네.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투자의 맛 성향 다들 아시죠? 네.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매운맛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 어떻게 해볼까요, 시장? 일단 뭐 뉴욕 증시도 뭐 기술주들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상승폭이 크진 않아서 네. 뭐 요즘에 우리 시장 미국장 급등에도 뭐 용도사미로 끝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장 초반에 뭐 어떻게 좀 흘러갈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테슬라가 로봇 택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9% 가까이 좀 급락한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2차 전지 쪽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지난 주말에 또 테슬라에서 또 스페이스 X를 발사했는데 또 발사체를 또 무사하게 또 회수한 또 이슈도 있고 해서 이 테슬라 이슈가 좀 어떻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 다만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은 장 초반에 일단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로봇 쪽에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 초반에 좀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2차 전지가 좀 장 초반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역시 최근 시장의 수급 논리로 봤을 때는 네.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부담 때문에 좀 뭐 공격적인 뭐 어떤 그런 좀 대응이 쉽지는 않은 좀 그런 여건입니다. 다만 앞서서 제가 이제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수급의 대칭 시그널을 제가 좀 찾아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두 종목이 같이 하락하든 아니면 같이 상승을 하든 간에 그런 어떤 온도차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반도체 반등에 충분한 열쇠의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좀 세워주셨고 결국엔 바이오 쪽으로 눈길을 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맛 여기서 보내드리겠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 뵐게요. 말씀 고맙습니다.